오늘 이현택님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현택님은 일리노이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셨습니다. 이현택님은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의 기자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편집국장,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인 겸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민 100주년 샌프란시스코 초기 이민사 편찬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2003년부터는 현재까지 서울몽고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그들은 나를 기다려준다,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 곳, 무조건 믿음인가 깨닫는 믿음인가가 있으며 현재 KENS TV 방송 고문으로 뉴스저널과 이현택의 TV 책 행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길었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현택입니다. 제가 파킹하고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이거 뭐 잘못하면 이거 강사도 이렇게 길을 못 찾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찾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용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가 원래는 뭐 우리 저 정경 위원장님이 저분이 강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보신 분들 아시지만 한번 걸리면은 뭐 이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뭐 이런저런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행사가 뭐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하더니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와서 이렇게 뭐 김종림 선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어떠냐 이래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행사가 다 있고 그냥 부로 이렇게 끼워서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것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더니 나중에 하더니 이것만 달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이게 원래 이런 거래요, 이게 박물관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김종림 선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지만 정말 제가 그 애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꼭 만난 사람만 인연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은 사람도 어쩌면 만난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을 갖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첼 범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5명을 만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5명이 이 땅에서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인연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5사람을 차곡차곡 만나게 되는데 3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2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요. 그 3사람 중에는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폭행을 휘둘렀던 그 아버지, 너무 원망스러웠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서 그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 땅에서의 풀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를 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모르는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뭐냐면은 3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2사람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를 만나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월남전에 갔을 때 자기랑 같이 전투에 나갔던 그 상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상사에 대해서도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풀리고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딜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왜 만났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가 어릴 때 사는데 비가 한 번 왔는데 근데 네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차가 와서 그 공을 네가 잡는데 그 차가 너를 피하느라고 와갖고 한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다가 다른 차 옆에 파킹한 차를 치웠는데 그 파킹한 차 앞에 홈레스가 하나 거기서 이렇게 오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공에서 941생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와서 자기 그때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사실은 너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원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인연을 풀어나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막 갑자기 이런 사람 만나고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만나고 그러고 이 사람이 약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또 한 사람 만나면 이번에 이런 강가인데 이렇게 동양의 어린아이 이게 여자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또 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물우물 봐서 걸었더니 얘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얘가 얼굴이 이 온몸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타고서 이 앨범 에디를 돌아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깜짝 놀라갖고 이건 또 뭐야? 그 내가 너를 아느냐?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저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야 자기는 아저씨 때문에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월남전에 와서 공격을 하고 베트남의 월맹군한테 베트콩들한테 쫓겨서 뒤로 후퇴를 하면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민가를 다 불사르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하고서 가면서 방마다 다 확인을 하고 집마다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라고 그러고 소리치고 모으니까 그러고서 전부 곳간에다 불을 지르면서 가는데 이 꼬맹이가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에디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이게 도대체 나는 그때 내가 너를 몰랐다.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이때 이게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분명히 내가 빈집인 줄 알았고 나는 명령을 따랐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러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 죽었어. 원래 타 죽은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월남전 갔다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미안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느끼니?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아저씨 여기 이 강물로 저를 씻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물을 가지고 이 애를 이렇게 씻기니까 그 탔던 그 화상이 싹 벗겨지면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닦아주니까 얘가 완전히 온전한 아주 예쁜 월남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갑자기 왜 이게 무슨 TV에 책 향기도 아닌데 갑자기 왜 책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리고 또 한 사람 만난 사람은 이것도 얘기를 해야죠. 로라라는 사람인데 로라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에디가 죽기 전에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이 놀이공원 같은데 여기 왜 저기 발레오에 가면 뭐 이렇게 마리널드 아프리카 USA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거 메인트넌스하고 이러고서 살던 사람인데 그때 그걸 하다가 거기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거길 그 밑에 있으면 안 되는 데 있어서 걔를 구하러 가다가 이게 떨어져서 이게 애기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그 로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놀이공원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랑은 같은 세대에 살진 않았어.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에디를 만나서 자기가 놀이공원을 만든 이유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는 전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이제 죽어서 만약에 천당을 만나면 누굴 만날까죠?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좀 엉뚱하긴 한데 몇 명이나 만날까? 뭐 그 사람은 5명을 만났는데 나는 5명을 만나는지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아니면 더 적게 만나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만나게 된다면 저는 김종림 선생을 만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김종림 선생에 대해서 그만큼 제가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안 만난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아까 저서에 얘기했지만 제가 나의 성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제가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그분의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쓰면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어떤 친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고 내가 너무너무 애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종림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 제가 구상을 하고 쓰고 있었던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마침 이제 우리 정우영 위원장께서 이 김종림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김종림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추스리고 그 원고를 마무리해서 김종림의 이야기를 좀 세상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람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는 1990년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903년에 이민 온 분이 계신데 그래서 90세잖아요. 이제 93년 아니 90년이야. 1990년인데 1903년에 이민을 왔는데 3년에 올 때 3살이었다는 거예요. 1903년이 제 1호 이민 올 때예요. 뭐 그때 깐난 얘기가 없을 없잖아요. 뭐 오면서 뭐 배에서 무슨 애를 낳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1903년에 여기 첫 하와이에 왔는데 1903년에 온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뭐냐면 90회 생일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초대를 한 거예요. 온락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온락이라는 그 차이니스 커뮤니티에 사는 어시스트 리빙이 있어요.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어디 있었냐면 벤네스하고 브로드웨이 만나는데 그쪽 언덕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90세 된 메리 팩이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3살 때 하와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90세가 된 거예요. 90세가 돼가지고 그 자손들이 모여서 그분의 90세 생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야.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해. 근데 옛날 얘기는 아셔. 알츠하이머가 되면 여러분 근처에 있는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참 와서 그분이 그 초창기에 90년 선거를 그냥 얼핏 생각만 해도 참 너무 고생스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티를 참석을 하고 다 이러고 났더니 그 딸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Quiet Odyssey라는 건데 메리 팩의 일생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메리 팩이 쓴 게 아니라 UC 산타바바라에 있는 수잔 챙이라는 중국계 교수가 이 대학에서 펀드를 받아갖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너무나도 잘 썼어요. 자료도 많이 찾고 왜 미국 그 교수들이 있으면 얼마나 잘 써요. 그래서 잘 썼어요. 제가 너무너무 귀한 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정말 그 초창기의 삶에 대한 얘기가 너무도 자세히 나와 있고 이때 3살 때 올 때 그 색동저고리 입고서 그 부모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고 이게 이런 책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박물관에 다 넘겨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참 이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우리가 뭐 박물관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뭐 이민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 잘 없었고요. 저는 그때 신문사들하고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힘들어갖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잠시 감격하고 보고 말았었어요. 1994년이 됐는데 또 다른 분이 전화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리차드 한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리차드를 잘 모르시겠지만 리차드는 누구냐면 한장호라는 분인데 한장호는 누구냐면 제가 이따가 소개해야 될 비행학교의 교사였었어요. 그 레드우드 그분은 상하이로 가서 이 일제시대 때 상하이 쪽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막 나온 분인데 한장호의 아들이 리차드한인데 리차드한은 누구냐면 여기서 의사가 됐는데 최초로 심장 절개에서 관을 잇는 거에 성공한 분이 그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그분이 의사예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김난영이라고 클레이월이라는 그 소설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와이프도 죽고 이 리차드 한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전화가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 사시냐면 여기 마린 카운티 건너가서 그 티브론 쪽으로 지나가서 벨버디라는 데 거기 살아요. 그게 94년이에요. 거기 갔더니 아버지가 102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냥 또 저는 이제 얘기도 아까 말한 기자 신문에도 써야니까 그것도 궁금하고 가서 이게 보니까 그 리차드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뭐 굉장히 미국식이고 뭐 한국말 잘 못하세요. 못하시고 이제 집에 갔더니 워낙 뭐 의사고 그랬으니까 집은 엄청나게 큰데 큰 응접실에 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뭔가 뭐 얘기를 들었더니 그때 제가 이 비행학교에 대한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레드우드 그 비행학교에서 비행기 훈련을 받고 비행기 그 조종하는 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윌로우스에 가서 그때 비행학교를 만들었을 때 그 교관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쓰고 있었던 그 할 때 왜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갖고 있고 여기 쳤던 각반도 갖고 있고 그 유품을 진짜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리차드 한이 아마 거의 한 70년 됐을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많았죠. 노인네죠, 완전히.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때 말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 듣고 그때 와서 제가 이제 신문에 그거를 너무너무 흥분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그래서 이 통단으로 제가 크게 썼던 적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군에도 공군이 있었다 이래갖고 제가 썼던 게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신문 이쪽에서 제가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그래서 그게 뭐 많이 알려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리차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자기 아버지 거를 뭐 이러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그거를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에다가 그 기증을 해서 그 공군 박물관에 그걸 갖다 기증을 하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아마 그때 우리 박물관이 있고 그러면 여기다 제가 알았으면 여기다 줘야 된다고 그랬겠죠. 근데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제가 몇 번 만나서 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분도 보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기가 정리했더라고요. 타이거 입자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거 온 얘기를 다 썼어요. 그 책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한번 감수를 해달라고 영어로다 썼으면 이렇게 듣고 그거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타이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걸 카피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그건 다 끝까지 못 읽고 한 중간 정도까지 읽다가 그렇게 말았는데 그 아버지 이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비행학교를 한국 사람이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 너무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진짜 그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되면 광고비 거들어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그것도 그렇게 그날의 감격으로 접어두고 그러고서 또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이 됐죠. 2003년이 되니까 이제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언론사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민 100주년 그 편찬을 그 초기 부분 저희가 초기하고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초기 부분을 제가 내 책임을 지고 그걸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근태 회장께서 그때 그 진짜 그 돈을 많이 이렇게 그 펀드레이징을 하셔서 초창기에 그 자료를 찾는 거를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찾겠어요? 못 찾죠. 근데 이 버클리 쪽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있는 그 신학교에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 역사학 쪽으로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 돈을 제가 지불을 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해서 그분들이 곳곳에서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찾아갖고 그 박스를 한 10박스 넘게 그 박스를 저희한테 갖고 왔어요. 정리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낸 책이 지금 이제 그 이민사의 초기 부분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그때 하면서도 아까 우리 저 부총장님 밀로우스 갔다 오셨다는데 저는 밀로우에 가서 거기에 그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그 선조들이 그 당시에 그 1910년대에 그 등록됐던 것들 그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뭐 거기가 되게 허술해요. 그냥 왔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고 명함 주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래. 찾아주지도 않아. 가져오니까 뭐 옛날 게 있는데 그냥 하나 꺼내서 한참 넘기는 게 한국 이름 나올 때까지. 근데 정말로 한국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또 윌로우스 저널에서 그 많은 그 이야기를 썼어요. 이 저 독립 우리 저 비행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거를 찾아서 그걸 많이 해서 카피하고 복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름에 마침 갔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냥 그냥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여기서 어디선가 땅을 닦고 거기서 비행기를 날리고 그리고 낮에는 가서 또 그 농장에서 가서 일하고 했을 그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느 구석인지도 모르죠. 지금도 우리는 뭐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뭐 지금이 물론 독립운동을 우리가 하는 때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인물에 김종림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김종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설로 좀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자료가 참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연대별로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있는 자료를 제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콰이어 오디세이 그분도 그 당시 때에 밀로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이랑 뭐랑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이 김종림에 대한 인물을 제가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종림이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거 해서 그냥 열심히 벌어서 돈을 왕창 벌었는데 그러고 그걸로 비행학교를 딱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홍수가 나서 완전히 망해서 김종림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소설을 쓰겠다고 제가 그렇게 주창하신 일이 굉장히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다 독립운동이나 이승만 박사도 있고 이렇게 다 독립운동이나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가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순국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이 김종림 선생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그 니드에다가 맞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적 정열과 지혜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를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합자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파트너십을. 이분은 한국번이랑도 너무 여러 개하고 파트너십 하고요. 미국 사람이랑도 파트너십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로컬을 지켰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어디 중앙으로 날아가서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미주의 그냥 주변에 사는 한인들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큰 꿈을 품으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고 비행학교를 만드는데 그렇게 그 돈을 크게 내시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큰 꿈을 꿨지만 현실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셨어요. 저는 홍수가 나서 완전히 다 망했을 때 김종림 선생이 다 홀딱 망했다는 걸 그 후에도 여전히 농사하시고요. 그 후에도 돈 버세요. 그 예전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특히 이런 대의를 가진 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이프도 회화하고 자식도 그리고 나는 독립운동한다 이러고서 나가서 이러고 하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김종림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1918년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으로 그때 5,000불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1918년에 5,000불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한 150배 정도 거기다가 곱하시면 지금 화폐랑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실리콘밸리 근처에 살아서 하도 돈 버는 IT 갑부들이 많아서 이게 우리가 개념이 잘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노동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번 돈이에요. 그때 부자하고 지금 부자하고 질이 달라요. 그때 5,000불 쓴 거는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오만 사람 다 불러가지고 미국 교회 굉장히 큰 데에서 멋지게 결혼식 그 친구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검사해보니까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이분이 꾸준하게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마다 본인이 당면하는 그러한 과제와 그러한 이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참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있는데 관상을 좀 보실 줄 아는 분은 제가 오죽하면 이분을 보면서 관상책을 한번 받겠습니까? 도대체 저기 근데 꼭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기 위대한 개츠비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고 꼭 그런 모습 같은 데가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분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갔죠? 초기 인물 다시 만나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김종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림 선생을 제가 책으로 하기 전에 그냥 제 발로 버벌리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만나드리게 하고 싶은 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분 얘기 우리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886년 1월 19일 날 그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교사였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그때는 여자들은 이름도 없잖아요. 모친 이씨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때 교사였으면 상당히 지식인에 속하지만 아마 어릴 때는 그래도 김종림을 많이 가르쳤겠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 김종림은 19살 때 농사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서 20살 때 미국으로 왔어요. 그게 1906년에 하와이 이민으로 왔다고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종림 선생이 1913년에 흥사단의 정식 입단원서를 이제 그때들 만들게 돼요. 흥사단이 그 전에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정식으로 입단원서를 하는데 거기에 본인이 쓸 때 1906년에 자기는 하와이로 와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 특기를 뭐라고 쓰면 특기는 자기는 농사다. 자기는 농사를 졌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쓰시고요. 그런데 자료에 찾으면 1906년에는 이민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903년부터 이민이 시작돼갖고 1905년 중순에 5년 중간에 이민이 끊겨요. 왜냐면 그때 우리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그때 그 이민을 총괄했던 대한제국을 총괄했던 수민원이라는 지금으로 요새도 있나 몰라. 우리가 볼 때는 해외개발공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했던 수민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수민원을 폐지해버려요. 왜냐면 외교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이민이 다 중단됐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김종림 선생은 어떻게 해서 1906년에 왔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 가면 그건 여쭤볼 수 있겠지만 그럼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분이 그냥 13년 했었으니까 연도를 착오했을 수도 있다. 1905년에 오셨는데 아니면 그렇지만 모른다. 1906년에 혹시라도 어떻게 이마저마해서 야마야마해서 또 미란선 비슷한 걸 또 타보셨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본인은 1906년에 하와이에 이민 오셨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1913년에 27살 됐을 때 쓴데 이제 그렇게 났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하와이 사상수수까지 온 사람들은 뭐겠는가?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에는 그때 이제 한국에다가 선전할 때는 한국에서 할 때 구군이 형편없고 이럴 때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주 6일만이라면 하루는 아주 편안하게 쉬고 하와이는 무슨 낙원이라고 부르는 데고 이렇게 선전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사탕수수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투입되냐면 그때 사탕수수 밭을 많이 만들 때예요. 그래서 그 밀림처럼 그냥 온갖 잡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베는 일에 주로 많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자르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와이 한번 갔을 때 하와이에도 박물관이 있어요. 이민박물관에서 거기 갔었어요. 조그만 방이에요. 근데 가니까 5분씩이나 갔더라고요.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진짜 몇 가지 없어요. 그리고 유품도 몇 개 없는데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있다고. 근데 초창기에 온 사람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사진을 찍어놨는데 무슨 이런 여러분 펜싱 할 때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서 일하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탕수수 밭 하면 머리에 이렇게 밀짚모자 같은 거 쓰고 발 걷고 말이죠. 낫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농업의 어떤 낭만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오셔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때 하루 임금이 69센트였다고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주 6일 일하고서 그 다음에 하루를 쉬고 그래서 한 달에 번 돈이 18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식비가 한 6불에서 7불 정도 들고 의복하고 잡지가 한 2, 3불 정도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이제 그게 자기가 남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사탕수수 맛이 그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마침 우리가 건설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패시픽 유니온하고 그 다음에 그 서던 패시픽 레일로드 그 두 철도 회사에서 그걸 만드느라고 이 로키 산맥을 뚫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철로를 하는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 레일로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와이에 가면은 거기 그 아시아에서 온 이런 그 저기가 있다 그래갖고 하와이에다가 그 이 모집하는 그 모집 사무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사탕수수밭에서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는 하루에 1달러 55센트씩 준다. 이렇게 선전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 받고서 헐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일부러 55점 준다는데 왜 안 가겠어요?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은 맨 처음에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런 계약이랑 상관없이 기회만 되면 그건 이쪽에서 철도회사에서 책임질 테니까 사인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들 다 와요. 그래서 우리가 19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903년에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1905년에 한인 철도 건설 노동자하고 그 인근의 광산에 한인 광부가 한 250명쯤 거기 한인이 이미 250명쯤 있었다는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 쪽에 그쪽으로 지금 나고 있었거든요. 한 25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6년 12월에는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한인 노동자를 위한 한인 여관도 하나 만들어서 두고 이제 그분들한테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종림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1907년 1월에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배를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 기차를 타고 저기 다른 그때 기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로 가서 거기서 철도를 건설하는 그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벌써 이미 그 솔트레이크에 그 국립협회 솔트레이크 지부라는 게 형성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모이고 한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고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독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종림이 철도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그 1907년 1월에 솔트레이크로 가셨는데 이 양반이 1908년에 프레즈노로 또 다시 내려오세요. 그 프레즈노에는 그 솔트레이크에서 와서 이제 프레즈노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주로 노동 일을 하는 데잖아요. 농장 일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농장 일을 하면서 최초로 회사를 세우는데 아시아 실업 주식회사라는 일을 설립하는데 이분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종림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러니까는 1986년에 생인데 만약에 1906년에 왔으면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908년에 프레즈노는 22살이라고요.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분이 뭘 알겠어요. 미국의 사정을. 그런데 벌써 이제 이 실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일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김종림, 황사영 이렇게 해서 31명의 그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합해서 이제 그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 취지를 이렇게 썼어요. 식산흥업에 근본하여 농산국을 부문하고 내지 혹은 외국 적당한 곳이 있으면 곧 실시하여 우리 국민의 실업계의 표준을 짓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합해서 실업 이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본금을 2만 불을 모으겠다는 그런 커다란 그 계획을 세우고 800주의 주식도 발행해요. 한 주에 25불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2만 불을 다 달성하지는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런데 이제 그게 프레즈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캘리포니아의 미주 전역을 상대로 하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이 국립신보라는 게 있었어요. 국립신보라는 게 뭐 이게 뭐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여유 있으면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국립신보회를 통해서 이제 그 아세아 실업 주식회사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근데 김종림이 이 프레즈노 지역에서 그 주주를 모집하는 책임자로 이 김종림 선생이 거기에서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세아 실업 주식회사가 그 즈음에 대한인 국민회라는 아주 거대한 이 미주의 한인들을 다 아우르는 국민회라는 것이 설립이 되면서 그 산하로
이 아세아 실업 주식회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서 1909년에는 이 회사는 태동 실업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회가 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국민회의 초대 이사진에 이 김종림 선생이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태동 실업이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자본금을 하여튼 계속해서 모은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북만주에다가 개간되지 않은 2,430에이커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만주 쪽에 사는 한인 가정을 200가구 정도를 그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이 미주 지역에서 모은 걸 가지고서 그 만주에다 보내서 그걸 삽니다. 사가지고 그 땅하고 그 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00불 정도 들였는데 그 동네가 뭐 이 알타고 나오는 것도 마적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마적대가 너무 이 출연을 자주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그냥 무산돼버려요. 그냥 돈만 그냥 다 이렇게 날리고 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김종민 선생이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사업적으로 이게 이런 투자 같은 것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9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오십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이 샌프란시스코 국민회에서 뭐 법무원, 뭐 학무원, 총무대행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일들은 아마 법무원이라고 그러는 건 제 생각엔 무슨 법규에 관한 것이고 학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관한 그런 것일 텐데 그런 쪽에 그 일을 맡아서 하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1910년에는 또 선우탄, 강호영 이런 두 분이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다 식당하고 여관이 같이 딸린 양창관이라는 것도 개업해요. 근데 이게 신한민보에 나왔던 그런 보도인데 그때 개업했다는 것만 나오고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 이게 제 생각에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김종민 선생이 1910년에 또다시 이 농업을 하는 노동자로 또 일하신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관이 잘 됐으면 노동하시겠어요? 거기서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좀 잘 안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노동으로 일을 하셔서 또 돈을 모아갖고 1911년에는 이번에는 감자를 농업하는 데다 또 투자를 하세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 이 스타폰에 허리 사매라는 게 생겨요. 그건 누구냐면은 허승원이라는 사람하고 이순기라는 사람이 합자해갖고 그 스타폰에다 조그만 사매를 만들어요. 합자도 잘하죠. 우리도 좀 합자 좀 해야 돼. 합자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분이 좀 자기도 그럼 나도 좀 투자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자마자 감자 시세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파산을 해요. 그 뱅크럽시 했어. 뱅크럽시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뱅크럽시에서 다 홀라서 다 말아 드셨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되니까 또 그 다음에 11년에 그렇게 되고 나서 12년에는 그러면 파산되고 났으면 좀 뭐 당분간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심신이 굉장히 피폐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12년 돼갖고 다시 북한 위쪽으로 올라가서 프린스턴으로 되는데 가는데 프린스턴은 어디냐면 윌리엄스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게 세크라멘토 그 강 유역에 이렇게 있어서 거기가 농사 지역인데 프린스턴에서는 세크라멘토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한 80마일 정도 된 거고 세크라멘토 강이 인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 양반이 벼농사를 시작을 해요. 거기서. 근데 그 당시에는 동양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거의 다 소작으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이 양반이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향에서 내가 벼농사 중에 특기였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딱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벼농사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여기 앞에서 보셨지만은 하와이 가서 1년, 뭐 저기 노동자로 저기 철도 까는데 1년, 뭐 또 이쪽에 내려와서 1년, 뭐 1년 이상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드디어 이 벼농사 하실 때는 오랫동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요새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벼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벼농사를 어떻게 했냐면 백인 농장에서 10분 병작이라는 걸 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농장 주인이 백인이면은 농장 주인이 다 비용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일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거기서 수확한 거에 10분의 1을 여러분이 갖고 10분의 9를 농장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따로 이제 농지를 임대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임대받고 물회사도 얘기해서 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농지를 우리가 이렇게 임대를 받으면 그 1에이커당 15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1에이커당 15달러 됐고, 그 다음에 수도회사에다 지불하는 물값은 평균 한 10달러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값이 너무 비싸고 그럴 때는 농지값을 면제받고서 수확량의 3분의 2를 이제 농지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다 비용 다 부담하고 그냥 농지 주인은 땅만 빌려주고 그 수확의 3분의 2를 갖는 겁니다. 그런 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형태예요. 근데 김종림은 그런 거를, 그 중에 그런 거를 이용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소설로 구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김종림 선생이 아마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그 땅을 갖고 있었던 그 백인 그 지주들이 이 김종림한테 자기 땅을 경작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고 매달렸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2,000몇 평을 맡아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나와요. 2,000몇 에이커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여튼 그런 수단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때 더 잘 된 게 뭐냐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쌀이 이게 엄청나게 수요가 된 거예요. 이게 저기를 해야 되니까.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김종림 선생이 그때 쌀 농사에서 쌀값이 오르죠. 쌀 농사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그렇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4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